안녕하세요. 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다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글을 써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사실 제가 이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평생을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물론 내 남편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다. 우리에겐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 이런 의미로 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설령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밖에서 자식을 12를 데리고 와도 술주정을 부리면서 저를 때렸다고 해도 이혼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라기보단 정확히 이혼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혼자가 된다는 것, 가난해진다는 게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다들 가난을 지긋지긋하다고 표현하지만 제겐 그건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따지고 보면 바로 그 가난이 문제의 시작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던 그 시절에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었어요. 어머니가 당시 큰 병을 앓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지 못해 병명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야 했을 정도였죠. 심지어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 어린 제 손을 잡고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혜민 죽으면 다신 안 태어날 거요. 굳이 꼭 태어나야 한다면 난 돌밭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로 태어날 거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난 하루살이로 태어나 후딱 죽을 것이고. 저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렸죠. 엄마, 그러지 말고 병원 가자. 동네 의원한테라도 가자. 뚝 그치고 시끄러운 소리 하덜 말어. 진수가, 이혜민 사는 게 너무 고됐어. 너도 나한텐 짐짝이었고 알겠어?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아주 나중에 늙어 죽거들랑 다신 내 딸로, 내 식구로 태어나지도 말어. 저승에서 나 찾지도 말고. 약속해요. 엄마 왜 그래? 이게 혜미 마지막 부탁이요.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고기잡이였던 아버지는 배가 뒤집혀 죽고 어머니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전히 혼자가 됐죠. 그때 제 나이가 13살이었고요. 살아생전 어머니는 허무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박복한 팔자라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어왔는데 저 역시 고스란히 그걸 물려받아야 했죠. 그나마 동네 어른들이 십시일반 도와서 근근히 혼자 먹고 살긴 했지만 그것도 비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밥 한 술 주면서 박복한 년, 장아찌 한 통 주면서 불쌍한 년 소리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런 작은 호의에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다는 듯 당연하게 덤처럼 얹어준 거였죠. 그래서 저는 가난이 무섭고 혼자가 된다는 것에 극도의 공포도 가지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억척스럽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또 일만 했었죠. 그러다 같은 동네에 살았던 남편과 연이다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요. 당연히 결혼은 너무나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를 봐왔으니 당연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거죠. 저를 처음으로 인사시키겠다고 데리고 간 날 문지방을 넘어선 저희에게 물벼락이 쏟아졌습니다. 무언이 네가 미쳐도 단단히 놀았지? 세상에 여자가 반이야. 근데 하필이면 주워와도 어디서 저런 걸 내 집에 끌고 오기에? 아이 엄마, 이 사람 앞에 두고 주워온다니. 사람이 쓰레기야.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몰라? 나 저거 7살 때부터 봤어. 고기잡이 뱉어던 박씨 딸년 저거 태어나고 1년도 안 돼서 뒤졌어. 그리고 멀쩡히 건강하던 그 집 애미도 저거 낳고 시름시름 병 앓다가 죽었고. 애미 다 잡아먹고 악착같이 사는 저 박복한 애를 왜 우리 집 문턱을 넘게 해? 재수 없는 년. 소금을 한 바가지가 아니라 한 포대를 뿌려도 안 될 건 안 돼. 엄마도 참,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냥 사고였잖아. 사고?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사고가 어디 있어?
팔자라는 게, 사주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넌 몰라. 저 년은 저승사자를 끌고 다니는 그런 년이라고 알아? 아, 제발 미신 좀 믿지 마. 아,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하잖아. 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집이 사람 가릴 처지긴 해? 엄마 이런 식이면 나 평생 장가 못 가. 아, 누가 우리 집이랑 사돈을 맺고 싶어 하겠어? 남들 눈에는 우리 집도 가난한 거 마찬가지야. 장가? 가지 마. 내가 너한테 가라고 등 떠밀었어? 아니면 내가 오반중에 물이라도 떠놓고 기도를 했어? 어디서 애미 핑계를 대? 그렇게 가고 싶으면 차라리 이 애미 죽어서 눈 감으면 그때 해. 난 살아선 이 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날 죽이든가 저걸 내보내든가 하라고. 아, 허락해줘. 진숙이 같은 여자 없다고. 결혼 허락? 넌 진숙이 얼굴만 보이고 눈알은 안 보여? 눈깔은 꼭 산송장처럼 흐릿해가지고 울상에 밉상에. 저런 관상은 사람 잡아. 안 그래도 가난한 우리 집에 당장 영가등이라도 올릴 참이야? 이 애미가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아야 정신 차릴 거야? 전현 치워 당장!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셔서 소금까지 집어오셔선 제 얼굴에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돌아서야 했죠. 그런데 바로 얼마 뒤에 남편이 기쁜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허락을 받았냐고 했더니 남편이 말해줬죠. 실은 우리 엄마가 미신을 엄청 믿거든. 예전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뒤로 그래. 그래서 이번에 진숙이 너랑 내 궁합을 본 모양이야. 궁합? 근데 그게 잘 나왔어? 아니, 우리 두 사람 궁합은 그저 그렇다고 하더라. 뭐? 근데 오빠랑 날 결혼시킨다고 하셨다는 거야? 그게 우린 안 좋은데 우리 자식복이 넘친다고 하더라고. 이 박수 말로는 우리 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면 양손에 금두꺼비를 들고 태어난다고 했다나? 그래서 집안이 크게 일어나고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릴 거라고 해서 엄마가 거기에 홀랑 넘어간 거지. 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이, 됐어. 허락만 받으면 됐지. 나 엄마 미신 믿는 것 때문에 치가 떨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네. 아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장땡 아니야? 그때 당시만 해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얼마나 미신을 맹신했는지 무조건 딸을 낳으라고 하셨을 정도였죠. 하지만 문제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지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건 역시도 제 탓을 하시더군요. 도대체가 넌 무슨 팔자를 타고 나서 딸 하나를 못 낳는 거니? 남들은 아들 낳아라 기도를 해도 삐끗하면 딸만 줄줄이 사탕인데 그 쉬운 것도 못해? 어? 죄송합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팔자가 사나우니 이미 생겼어도 다 죽어나간 거지. 너한테서 못 버티고 다 떨어져 나간 거야. 구슬하든지 해야지 원.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러다 진짜 네 명에 못 살지. 저런 것도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그냥 우리 집에서 밥이나 축내고 있으니. 아휴... 밥이나 축내고 있다는 말을 듣긴 해도 사실 전 결혼하고도 일을 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댁도 빚이 있었고 어린 시누이도 함께 살고 있었기에 돈이 좀처럼 모이지 않았던 거죠. 더구나 주기적으로 사건 사고가 터져 돈을 모을만 하면 바로 나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시어머니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한 것 같습니다. 저랑 결혼시켜 딸만 낳으면 집안이 일어날 거라던 무당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뭐? 황금 두꺼비? 양손에 금을 들고 태어난다고? 열어 죽을 인간 같은 이라고. 하기야 신발이라는 게 오래 가겠어? 돈 밝히고 남의 주머니 털어먹다가 보면 쌀독에 쌀마냥 똑 떨어지는 거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거 하나 믿고 저 화상을 드렸는데 아이고 난 망했네.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그런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했죠.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리고 뭘 망했다고 그래? 망했지. 전현이랑 너랑 사주 좋은 줄 알아? 아니야. 또 그놈의 사주. 나랑 이 사람이랑 단 한 번도 결혼하고 다툰 적이 없어. 그런 엄마는 아빠랑 사주가 아주 찰떡이었다며?
근데 왜 그러고 살았어? 아빠는 매번 나가서 술 먹고 여자 끼고 놀고 안 그랬어? 애초에 우리 집 빚 그거 다 아빠가 싸지르고 간 똥 치우는 거잖아. 내가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는 그 사주를 안 믿는 거야. 이놈이 부부 궁합이라는 게 싸우고 안 싸우고 문제인 줄 알아? 두고 봐라. 무슨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날 거야. 너 팔다리 하나쯤 부러지는 건 일도 아닐 거다 이 말이야. 아주 저주를 퍼붓네 부어. 내가 엄마 때문에 오히려 제명에 못 살지 싶어. 아이 됐고, 내가 이참에 결단을 내리든가 해야지. 가서 박수 머리털을 다 뜯어버리든 저 화상을 쫓아내버리든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꼭 할 거야. 더는 이 꼴로는 내가 못 산다. 벌써 6년이야. 6년 동안 내가 안 들어선 거면 저거 하자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거고. 아이 엄마, 그런다고 사람을 쫓아내?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시끄러! 내 주변에도 애 못 낳아서 쫓겨난 여자들이 동네에 줄을 서면 12바퀴도 둘렀다. 요즘이라고 다를 게 있어?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이만큼 기다렸으면 된 거 아니니? 우리 집안 대를 끊으려고 저 귀신 들린 게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분명해. 우리가 무슨 명망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이런 집에서 대를 이어? 그리고 이제까지 딸가지라고 성화를 하면서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대를 끊었다고 쫓아낼 생각을 해? 다른 여자들이면 그만이야. 황금 두꺼비고 뭐고 어차피 씨는 너한테 있으니 그런 좋은 사주가 들려있는 거 아니겠니? 혹시 알아? 오히려 여자가 바뀌면 작달 만에 두꺼비가 아니라 황금 송아지 들고 나올지. 쫓아낸다는 말에 저는 벌벌 떨고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결혼하고 7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죠. 걱정을 하긴 했지만 진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딸의 몸이 유독 약해서 잔병 치레를 몇 번이나 해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제 딸과 저희 부부를 끌고 다시 그 신당에 방문을 했죠. 그리고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던 겁니다. 아이고 보살님, 이게 딸을 낳긴 했는데 얘가 너무 하자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참에 아주 확실하게 하려고 애들 다 끌고 왔으니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제 아들 관상이라도 좀 보시고요. 제 아들한테 제복이 있는 거죠? 그렇지요? 그럼 다른 곳에서 애를 봐도. 자네는 입 딱 다물고 있어. 그 입으로 다 나가는 거야. 얼마나 죄를 더 지으려고. 네? 자네는 어째 사람이 그렇게 가벼워. 그리고 자네 아들이나 자네나 재백궁이 약하고 흠이 많아. 재물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야. 들어오더라도 큰 파도에 휩쓸린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오히려 네 며느리가 재백궁이 강하고 좋구만. 시어머니는 그 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입을 다물었고 미신을 믿지 않는 남편은 풋풋거리면서 웃었죠. 그런데 돌연 제게 무당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네는 딸한테 잘해.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 키워. 어린애 말이라고 무시하지도 말고. 한쪽 손엔 정제, 또 다른 손엔 편제를 들었으니 그야말로 양손에서 돈이 돌고 도는 사주니까. 알겠나? 그리고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 이름이요? 남편이 이름 지었는데 세영이라고요. 이름이 답답해서 못 써. 쓸데없는 뜻 넣어서 대충 지어줄 생각 말고 좋은 장명소나 절에 가서 이름 하나 내려달라고 해. 돈 아끼지 말고. 알겠습니다. 정신없이 몇 마디 더 듣고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액막이 부적이라도 해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제 딸이 부적이나 다름없다고 하며 저희를 돌려보내더군요. 제가 미신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제 딸이 그렇게나 좋은 팔자라고 하니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 덕분에 시어머니도 저를 구박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기도 했고요. 진짜 비싼 돈 주고 이름까지 바꿨고 딸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황무지라서 오래전부터 팔려고 내놓은 땅이었는데 그게 좋은 값에 팔리게 된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여보, 우리 이사 가자. 내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들어와서 일을 보래. 갑자기 이사라니. 그럼 다니는 공장은 어쩌고? 회사야. 규모가 작긴 해도 어엿한 회사라고. 공장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돈도 더 많이 받게 됐다니까? 정말? 정말이야? 그래. 마침 알턴 이처럼 가지고 있던 땅도 팔렸겠다. 이 동네에 더는 머무를 이유가 없지. 그 땅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발목 잡혀 있었으니까. 근데 진짜 신기하다. 아무래도 우리 지희가 금덩이가 맞나봐. 일이 어쩜 이렇게 술술 풀려? 에이, 설마 그게 진짜겠어? 진짜지. 엄마가 왜 그렇게 미신에 목을 매나 했더니 이런 기분이었다 싶네. 진짜 꿈만 같아. 내가 양복 입고 회사를 다니다니. 우린 진짜 앞으로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낯선 타지로 이사해서 작은 집에 시어머니, 시누이, 저희 식구까지 총 5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딸을 낳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했고 저만 보면 혀를 끌끌 차는 시누이 밑에서 시집살이 하는 게 쉽진 않았죠. 그래도 저는 그 북적북적함이 좋았어요. 온기라고는 없는 텅 빈 집에서 돌아가셨던 어머니를 떠올리면 제게 그곳은 천국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모진 말과 구박에도 그곳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했고요. 다행히 남편의 일도 잘 풀렸고 저도 일자리를 잘 잡아서 돈을 제법 벌었습니다. 앞으로 쭉 그렇게만 살면 저희 식구들 모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정도였죠. 그런데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무렵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 이제 다른 곳에서 나가 살아. 시어머니는 그 말에 화가 났는지 언성을 높이려다가 결국은 내리 누르더군요. 뭐? 지금 뭐라고? 아니지. 그래, 지치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할미한테 왜 그래? 엄마랑 아빠한테서 떨어져서 나가서 따로 살라고. 그게 좋겠어. 뭐? 우리더러 나가라는 거니? 응, 그래야 한대. 누가? 몰라. 어떤 할머니가 내 꿈에서 그러던데? 딸은 겨우 초등학생이었어요. 보통의 집이라면 그런 말을 하는 아이에게 경고를 주고 단단히 혼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당이 했던 말을 맹신하고 있는지 선뜻 그러지 못하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딸이 갑작스럽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것도 혹시나 신내림 같은 걸 받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됐죠. 그래서 유명하다는 점집까지 찾아갔지만 거기에서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묻더군요. 뭐래? 우리 애 이상은 없대? 진짜 신내림 받은 건 아니지? 아니래. 거기서도 똑같이 재물복이 많다는 말만 했고 그런 쪽으로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지? 눈빛도 그렇고. 제가 걱정을 하는데도 남편은 물색 없이 허허 웃었죠. 재물복은 여전하대? 사주가 진짜 다 똑같이 나오네. 진짜 신기해. 어쨌든 큰일 아니면 됐지. 지희가 그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걸 테고. 뭐가 그러는 이유가 있어. 어린애야. 당신은 걱정도 안 돼? 별거 없다며. 그쪽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더 능통하겠지. 또 지희 말 안 들어서 나쁠 것도 없고 들어서 좋은 일 터지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미신을 안 믿긴 해도 우리 딸이 제복 타고 났다는데 그건 믿고 싶어. 그리고 실제로 그랬잖아. 그건 그냥 우연이지.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 바가지 엎어 박박 긁고 모아도 우리 식구들한텐 제복이 없는 건 맞아.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 누가 아프고 또 모인다 싶으면 사기꾼들한테 탈탈 털리면서 우리 집 그렇게 무너졌어. 근데 지금은 어때?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한번 하고 살았어? 돈 모인다 싶을 때 돈이 빠져나간 적은 있고? 그런 게 없잖아. 이건 우연치고도 기가 찬 거지. 심지어 난 초고속으로 승진까지 했어. 당신도 바로 일 구해서 돈 잘 벌고 있고. 그러니 일 잘 풀린 거 인정해야지. 그거야 그렇지만 자꾸 그런 쪽으로 당신도 어머니도 몰아가니 애가 저렇게 변한 것 같아서 그래.
혹시 말이야, 어머님이 지희한테 이상한 말이나 미신을 가르친다거나. 당신도 참, 아들인 나보다 지희를 더 애지중지하시는 거 몰라? 당신한테 막말하고 튀어나오는 게 절반은 저주고 욕이라고 해도 지희 앞에선 찬물 마시는 것도 조심하는 게 우리 엄마야. 내 동생도 지희 말이면 배까지 까고 누울 애고. 만약에 지희가 사이비 교주가 되면 그 앞에서 첫 번째 시도하겠다고 나설 인물이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야. 그렇긴 하지만 괜히 이러다 진짜 따로 살게 되면 아마 조만간 그럴 거야. 엄마가 동생 끌고 근처에 집을 좀 알아보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 뭐? 그럼 우리 진짜로 분가해야 되는 거야? 좋지 왜? 그렇게 구박을 받고도 엄마랑 살고 싶어? 다른 여자들은 시댁이면 치를 떨다 못해서 그 방향으로 똥도 싸기 싫다고 하던데 왜 당신만 반응이 그래? 오히려 이 기회에 벗어나면 좋은 거지. 나도 좋아. 언제까지 이 좁은 곳에서 5명이 같이 살겠어. 큰 물고기가 되려면 자고로 큰 물에서 살라고 했어. 그래도 난 식구가 많은 게 좋아서 그래. 괜히 그런 말 했다가 우리 엄마한테 한 소리 또 들어. 지희가 금두꺼비로 길을 열었는데 당신이 나서서 초친다는 말 듣고 싶어서 그래? 어쨌든 난 이거 기회로 삼아서 우리끼리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지희도 별 문제 없다면 다행인 거고. 결국 얼마 안 가서 정말 지희는 따로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지희 말을 흘려듣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뜬금없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저도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헌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충은 알게 됐죠. 애초에 그 회사 자체는 남편의 친구가 아버지 회사라며 남편을 넣어준 거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남편 친구의 아버지가 사장 자리에 있었지만 몇 년 후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아들에게 사장 자리를 넘겼다고 했죠. 그래서 제 남편이 초고속 승진을 하며 친구의 일을 돕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하필 그 친구가 봄나들이에 나섰다가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회장님 입장에서는 아들도 모자라서 며느리의 손주들까지 한 번에 잃은 거니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냐고. 장례식에서 우는 거 보는데 나도 속이 끓더라. 회장님? 그 친구 아버지? 무슨 다른 사업도 하셔? 아니야, 우리 회사 그렇게 크진 않잖아. 그냥 친구랑 그렇게 불렀지. 친구가 사장 되고 나서 헷갈리니 어느 순간부터 회장님 부른 거였고. 어쨌든 회장님이 나한테 사장 자리에 임시로 있으라고 하시더라고. 죽은 그놈이 날 유일하게 믿었으니 그러는 게 좋겠다고. 사장? 당신한테 사장 자리를 맡겨? 그럴 수 있는 거야? 바지 사장. 월급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고. 나도 얼떨떨하긴 한데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나 싶어서 그러겠다고 했어. 사무실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지. 그래, 그래야지. 잘해. 괜히 욕 안 먹게. 알지. 근데 여보, 우리 지희 말이야. 진짜 뭐가 있나? 여보,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알아, 아는데 신기하긴 하잖아. 지나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 누구라도 혹하지 않겠어? 갑자기 분가를 하라고 고집을 피워서 그렇게 했더니 내가 사장 자리에 올랐다고. 안 이상해? 난 말이야, 자꾸만 그 무당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고. 아무리 어려도 말 무시하지 말라고 했잖아. 여보,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애한테 안 좋다고. 남편에게는 단단히 경고를 하긴 했지만 저 역시도 한편으로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딸이 진짜 뭔가를 보거나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였죠. 하지만 다행히 그 뒤로 딸에게서는 그런 증상이 없었고 이전처럼 갑작스럽게 고집을 피우는 일도 없었어요. 그냥 아주 평범하게 친구들이랑 놀고 공부하는 어린아이처럼 보였죠. 그럼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남편까지 제 딸을 신처럼 떠받들더군요. 왜냐하면 그 일이 있고 남편은 무려 4년이 넘게 쭉 사장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집은 더없이 풍족해졌고 여유가 넘쳤죠. 심지어 저도 일을 그만뒀을 정도였으니까요. 인생 처음으로 휴식이라는 걸 했고 딸 학교 보내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무료하고 공허해서 처음엔 안절부절 못했지만 얼마 지나니 그것도 익숙해지긴 했습니다. 내 팔자에 더없이 편안한 생활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그 무렵에 이전보다 시어머니와는 더 많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구박하고 멸시하는 걸 참아내는 정도가 전부였어요. 괜찮다고 말하긴 힘들어도 제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순 있었죠. 저 혼자만 참고 넘기면 되는 것이니까 부딪혔다가가 아니라 그저 당하고 있었다는 말이 어울리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제가 아니라 제 딸 때문에 부딪혔던 겁니다. 하루는 시누이를 대동하고 저희 집에 쳐들어오시더군요. 그리곤 식탁 위에 남자들 사진이랑 정보가 담긴 종이 뭉치를 던지더니 와서 제게 이러셨죠. 우리 딸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슬쩍 지희한테 물어봐. 뭘요? 딱 보면 몰라? 넌 그 나이 처먹고도 아직도 그렇게 눈치가 없니? 아님 그 나이에 벌써 귀라도 마탱이가 간 거니? 이거 들고 가서 이 중에 어떤 놈이 괜찮은지, 어떤 놈이 양손에 금덩이를 들고 있는지 그거 좀 슬쩍 물어봐 달라는 거야. 쉽지? 어머님, 지희 어린애예요. 무슨 무당한테 점사 보러 온 것처럼 그러시는 건 아니죠?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물어봐? 그냥 보여만 주라는 거잖아. 나도 앞뒤 꽉 막힌 너 같은 거한테 이런 부탁하기 싫어. 근데 지희가 할미랑 고모는 안 보겠다고 질색을 하니 그러는 거 아니니? 내가 어려운 부탁했어? 너도 양심이 좀 있어봐라. 차라리 점집에 가서 보시면, 야! 우리 아들이 사장 소리 듣고 너도 이런 집에 살면서 사모님 소리 들으니 뭐라도 된 것 같아? 어디서 나한테 누구한테 사주를 보라 말아야?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누구보다 정확하게 딱딱 맞추는 우리 손녀 놔두고 내가 왜 엄한데 돈을 써? 이런 식으로 자꾸 애를 몰고 가시면 나중에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러다 우리 지희가 진짜 무당이라도 되겠다고 할까봐 전 겁나요. 이제야 또래 애들처럼 사는데 이런 건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것도 잘 맞췄다, 신기가 있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자 시누이가 허리춤에 양손을 얹고 제게 따졌습니다. 언니 진짜 웃기네. 이제 와서 겁이 난다고? 그전까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러려니 넘기고 말았잖아. 언니는 미신 안 믿는다며. 그냥 우연이라며. 그때는 싹 다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뭐? 우리 식구들이 지희한테 이러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집에서 펑펑 놀고 쉬고 있으니까 갑자기 딸 위하는 척하는 거야. 뭐야? 솔직하게 까놓고 언니도 지희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인정하니까 이제 와서 막는 거 아니야. 맞지? 아가씨, 그런 게 아니라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제 딸이잖아요. 그냥 아직 어린애인데 자꾸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고 요즘에 남편도 그게 심하고요. 그러는 언니는 나랑 입장 바꿔봤어? 우리가 괜히 그래? 심지어 이건 결혼이 달린 문제잖아. 언니가 지희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도 내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건데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돈을 달래서 쌀을 달랬어. 그냥 보여만 주라는 게 그리 어려워? 왜? 내가 시집 잘 가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 어디서 되도 않는 핑계로 내 앞길을 막아?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해도 이미 뒤에서 이야기가 다 됐는지 그냥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라고만 하더군요. 그러니 제 속이 얼마나 까맣게 탔겠습니까? 멀쩡한 딸을 무슨 무당 취급하면서 집안 대소사를 다 물어보는 가족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답답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이었죠. 이거 할머니 가져다 줘. 너 이거 누구한테 받았어? 딸이 제게 준 것은 이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고 온 그 사진 뭉치였습니다. 들어보니 제 남편이 딸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더군요. 속에서 천불이 끓어서 저는 그런 딸을 잡고 물었죠. 너 자꾸 이런 거 하면 안 돼, 지희야. 앞으로는 해주지 마. 응? 내가 따로 식구들한텐 주의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싫다고 해. 응? 그러지 마.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거야. 지희야. 엄마도 내 능력을 믿어. 내가 보고 고를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나 아빠한테 뭐라고 하지도 마.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으라고. 그땐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이전에는 딸 문제로 함께 고민이라도 해줬던 남편도 나 몰라라는 상태였죠. 정확히 말하면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요. 시누이가 지희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을 앞둔 그 무렵부터 남편은 등산이니 낚시니 취미를 하나둘 늘려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일이 힘들어서 머리라도 식히러 간다는 그 사람을 말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남편의 행동은 수상해졌습니다. 나도 당신 따라서 낚시나 갈까? 등산도 좋고. 우리 지희 방학인데 이때 같이 가면 더 좋잖아. 요즘 당신 계속 바빠서 지희한테도 신경도 안 쓰고. 지희가 아직도 어린애야. 걔 벌써 고등학생이야. 근데 뭘 같이 가?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직 애잖아. 고등학생은 그럼 어른이야? 제발. 제발 좀 혼자 있게 좀 해달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나이 때 애들은 부모랑 어디 가는 거 좋아하지도 않아. 낚시도 등산도 나 머리 식힌다고 가는 건데 북적북적 사람 끌고 가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 시집살이 하는 내내 눈치 보고 살았으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는 거 몰라? 알겠어, 알겠는데 머리를 식혀도 적당히 식혀야지. 지금 이게 몇 달째야. 집에는 3일에 한 번씩 들어오고 딸한테 다정한 말조차도 안 하잖아. 언제는 복덩이라며, 금덩이라며. 당신이 하지 말라며. 그래서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랑도 대판한 거 아니야. 앞으로 나도 그런 거 안 믿고 신경도 안 쓰려니까 나한테도 좀 신경을 꺼주라.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애초에 함께 가자고 억지를 피운 것도 그걸 떠보려고 했던 거였죠. 남편 말처럼 저 평생을 눈치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남편을 봐왔고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죠. 그러니 남편의 변화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진즉에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어느 순간부터 걸려있는 비밀번호, 화장실에 갈 때도 챙기고 다니는 낯선 모습, 그리고 매번 통화 중인 휴대폰 상태까지도 모든 정황이 바람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전 그걸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몸서리치게 끔찍했지만 저는 이혼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보 같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람이야. 그냥 잠깐 부는 그런 바람.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남들 다 하는 복수니 이혼이니 저는 그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 가난해지게 될까 두렵고 혼자서 죽어가던 어머니 모습을 떠올리며 참고 버틴 거였어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만에 하나라도 제가 이혼을 당하면 시댁 식구들은 제 딸만은 절대로 제게 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딸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약속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딸은 스스로 부모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증거라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낚시를 간다고 늦은 밤에 빠져나갈 때 그 뒤를 밟아 사진으로라도 남겨놓고 그걸 보험으로 쓸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나가는 소리에 얼른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살금살금 까치발을 들고 거실을 가로질러 가는데 순간 딸의 방문이 벌컥 열렸죠. 얼마나 놀랐는지 비명조차 나오지 않고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고요. 그런데 딸이 덤덤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가지마 엄마. 안 돼. 아빠 따라가지마 제발.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가지 말라면 가지 말라고. 내가 말하는 거라면 그게 뭐든 들어야지. 저는 놀란 마음도 있었지만 울분이 차올라서 그런 딸의 등짝을 내려치며 소리를 질렀죠. 너 정말 어쩌려고 그래? 너 엄마 속 뒤집히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신당이라도 차릴 거야? 너 정말 왜 그래? 엄마가 몇 번이나 말해.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제가 울자 딸도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근데 안 돼. 이번만이라도 내 말 좀 들어줘. 응? 꿈자리가 안 좋아서 그래. 제발. 결국 저는 우는 딸을 두고 갈 수 없어서 남편의 뒤를 밟는 걸 아예 포기해버렸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남편이 본인 입으로 불륜을 인정하고 나섰던 겁니다. 7개월 정도 회사에 있는 격리와 깊은 관계로 지냈고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까지 했죠. 그러는 동시에 제게 이혼을 요구했고요. 발뺌하고 싸우고 증거를 찾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없이 그저 그렇게 벌어져 버렸던 겁니다. 불륜 인정과 재산 분할해 주겠다는 말까지 아주 당당하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런 상황에서 왜 무릎을 꿇어? 설마 이혼 안 하겠다는 거야? 못해. 당신도 알잖아. 나 혼자는 못 살아. 이혼은 안 돼. 차라리 내가 키울게. 내가 잘 키워볼게. 혼외자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든. 와, 진짜 대단하다. 우리 엄마 시집살이 견디는 것 보고도 독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 상황은 상상도 못했어. 야,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당신 배신하고 내 딸도 배신하고 근데도 무릎을 꿇고 이혼을 못하겠다고 나한테 비는 거야? 넌 자존심도 없니? 용서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그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 누가? 뭐 내가? 내가 왜 제자리로 돌아가? 상상력은 자유하지만 머리에서 소설 좀 그만 써. 내가 미쳤어? 나랑 바람 피운 그 여자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걔 30대야. 이제 50 앞두고 있는 너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젊고 어려. 심지어 동안이야. 몸매는 끝내주고 말투도 사근사근하고 억척스럽고 우직한 소 같은 당신이랑은 차원이 다른 여우과라고.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데 내가 그 여자를 두고 왜 당신 같은 늑다리랑 살아? 여보, 우리 딸도 생각해야지. 지희? 그렇지, 생각은 했어. 양손에 금두꺼비 쥐고 태어난 우리 딸 예쁘지. 너무 고맙지. 근데 어쩌나? 이미 돈은 벌 만큼 벌어서 딱히 관심이 없는데. 덕분에 내 동생도 시집 갔고 우리 엄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나도 사장 됐어. 회장은 어차피 아들 죽어서 회사에 내가 사장으로 있는지 경비로 있는지도 모를 거고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따뜻한 나라에서 편안하게 예쁜 여자 끼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좀 빠져줘. 남들이 보면 저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귀찮다는 듯 한쪽 다리를 벅벅 긁는 모습을 보면서도 미련을 쉽게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예 이혼 서류를 가져와서 식탁에 올려둔 뒤에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에 딸이 제 방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울다가 서둘러서 눈물을 닦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딸이 밖에 나갈 채비를 했더군요. 너 지금 어디가? 뭐 비슷해. 엄마도 챙겨. 나가자. 이제 다 됐을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뭘 알아듣게 설명을 해. 금두꺼비 찾으러. 그래서 거기 가는 거야, 엄마. 그날은 저도 뭔가에 홀린 것처럼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 딸이 가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도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인적드문 야산이었고 도중엔 차가 올라갈 수 없어서 걸어서 가야 했죠. 말없이 앞장서는 딸의 뒷모습을 보는데 정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처음 신당에서 무당을 마주했을 때도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는데 뭔가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데 한참을 가던 딸이 한 곳에 멈추더니 제게 땅을 파라고 하더군요. 땅을 왜? 너 정말 왜 그래? 엄마 무서워. 무서울 거 없어. 난 그냥 기다린 거야. 아빠가 모든 걸 준비할 때까지. 지희야, 너 진짜 뭐가 보여? 혹시 누가 옆에서 말을 해주거나... 아니야.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도 다 알아봤어. 내림굿이 있는 것처럼 누름굿도 있다고 하더라. 괜찮아. 제 말에 딸은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실은 엄마, 내가 기다린 건 아빠가 이걸 다 숨길 때까지 기다린 거였어. 모든 준비가 끝나야만 아빠가 이혼서를 내밀 줄 알았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뒤를 못 따라가게 한 거고. 엄마한테 들켜서 장소라도 바꾸면 그땐 찾지도 못하니까. 꿈자리 어쩌고 한 건 뻥. 뻥? 뻥이라니. 그럼 어쩌라고.
당장이라도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귀신 들린 척하면 편하잖아. 엄마,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맹세해. 하지만 너 할머니한테 나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빠 사장 자리에 올랐고 또 아가씨 결혼 상대까지 뽑아줬잖아. 그건 다 뭐야? 땅을 파면서 딸은 지난날에 왜 그런 것들을 했는지 제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따로 살게 한 것은 순전히 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습관처럼 저를 구박하는 걸 보면서 딸은 어떻게 하면 저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그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의 말이라면 잘 믿어주는 걸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일단 할머니를 속인 건 드라마에서 봤어. 신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거랑 비슷하게 했더니 다들 속아 넘어갔고. 결국 엄마는 고모랑 할머니한테서 자유로워졌잖아. 물론 그 뒤에 아빠가 사장이 된 건 그건 우연이었고 나도 놀랐어. 그럼 아가씨는? 아가씨 짝은? 그건 서류에 있던 남자들 인터넷기로 싹 다 뒤졌어. 그럼 그 중에 좋은 사람으로 고른 거야? 아니, 그 중에서 가장 말도 더럽게 하고 SNS에서 여자들한테 엄청나게 찝쩍거리는 인간으로 싹 집어서 줬지. 할머니도 그렇지만 고모도 틈만 나면 엄마 달달 볶았잖아.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하는 게 말이 된다고 봐? 절대 안 될 일이지. 너. 엄마, 나 이제 고등학생이야. 어린애 아니라고. 아빠 바람 피우는 거 진즉에 알고 있었고 휴대폰도 싹 다 뒤져서 뭐 하려는 건지 다 알게 됐지. 그리고 신들린 척 아빠한테 슬쩍 접근해서 떠봤더니 뭔가 묻을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여길 알려준 거였어. 구글 위성지도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딱 집어준 곳이 바로 여기. 여기? 왜 여긴데? 그야 별 이유 없는데. 고생을 좀 해야 하니까. 여기가 초반에 땅 파려면 엄청 힘들었거든. 돌산이라서 며칠은 끙끙 앓아 누웠을 테니까 일부러 여기로 했어. 딸이 말을 끝내는 동시에 흙이 아닌 포대자루가 모습을 드러냈고 뜯어보니 거기서 나온 것들은 모두 돈이었습니다. 포대에 비닐까지 몇 겹이나 꽁꽁 싸놓은 게 바닥에 그대로 있었죠. 딸의 말로는 저와 이혼을 이미 준비하고 있어서 은행이 아닌 여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불륜도 인정하고 재산 분할도 하겠다고 나왔던 거였던 거죠. 저와 이혼을 하더라도 저와 나눌 재산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딸은 그 돈의 절반 이상이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더군요. 실제로 그 땅에서 나온 것 중에 장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차로 힘들게 돈을 다 실어놓고도 저는 솔직히 고민을 했죠. 막상 큰 돈을 눈앞에 두니 솔직히 욕심이 났어요. 어차피 죄는 남편이 지었고 제게도 어느 정도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그런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한순간에 망해버릴 우리 집도 걱정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차마 제 딸 앞에서 눈먼 돈이니 우리가 꿀꺽하자는 말을 할 수가 없더군요. 무엇보다 딸은 당연히 이걸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말입니다. 이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회장님의 번호도 알아왔고 모든 준비를 다 했더군요. 그래서 아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그 돈과 장부를 들고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회장님은 흑투성이로 있는 저와 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장부를 살펴보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이중장부가 맞네요. 이건 경찰에 신고를 따로 할 겁니다. 그 두 인간들 법의 심판도 받게 할 거고요. 아들 죽었다고 뒷방으로 물러나서 있다 보니 이런 일을 다 겪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네요. 이야기 들어보니 이런 결심 내리기 힘들었을 텐데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돈은 이미 다 빼돌렸을 테고 이혼당하고 나면 뭐 건질 것도 없을 텐데 저라면 절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죠. 저희 딸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요. 저는 솔직히 욕심이 났어요. 아마 딸 아니었다면 저도 이런 결심 못했을 거예요. 제 말에 회장님이 빙긋 웃었습니다. 딸의 말에 이 돈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된다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잘하셨어요. 단 신고는 아주머니 이혼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피해 없게 빠지세요. 끝. 그게 전부였어요.
돈을 돌려주고 딸과 함께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고 있는데 너무 허무해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솔직히 돈을 돌려주면 그 일부라도 받게 될 줄 알고 기대했기에 그런 제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졌죠.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나머지는 가지라고 한다거나 필요 없으니 은혜를 갚겠다고 하거나 많이들 하니까 그 회장님도 그럴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시원했어요. 무겁기만 한 그 돈뭉치 품고 살았으면 평생을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야 했을 테고 딸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도 펴지 못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혼을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게 살던 집을 넘기겠다고 하면서 협상이고 조정이고 없이 끝이 난 거였죠.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소송을 하고 조사를 시작하다 재수가 없으면 돈을 빼돌린 정황이 밝혀질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을 지체하다가 회사에서 횡령이 발각될 걸 염려했던 거죠. 하지만 그걸 모르는 시어머니는 모든 게 불만이었습니다. 특히나 딸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는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요. 해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날 시어머니가 쫓아왔죠. 아니 무언이 너 미쳤어? 어린 년 좋다고 조광지쳐버리는 건 그렇다고 치자. 그래, 나도 친송이 저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근데 뭐가 급하다고 싸워보지도 않고 저 집 전부를 홀랑 넘겨? 그 어린 년이 도망이라도 친대? 그리고 집은 둘째 치더라도 지인은 데리고 와야지. 걔가 어떤 애인지 몰라서 그걸 저 박복한 년한테 던져?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당장 데려와! 아이 엄마 적당히 해. 그리고 내가 말을 못해서 그러지 다 생각이 있어. 저 집 정도면 아주 가볍고 간단하게 끝을 낸 거라고. 엄마도 나중에 이야기 들으면 잘했다고 할 거고. 이거사 뭘 잘해? 보사님 말씀 까먹었어? 아이 그냥 하는 소리지. 아이 물론 신기한 건 나도 인정하고 도움받은 것도 있지만 이미 뽑을 만큼 다 뽑아 먹었어. 엄마도 나중에 놀라지나마. 알았어? 그 황금 두꺼비는 이제 내 손에 있다고. 놀라지 말라고 경고했던 남편이었지만 진짜 놀라게 만들더군요. 그 후에 경찰 조사가 시작됐던 겁니다. 때문에 시어머니는 발작을 하며 뒤로 넘어갔고 시누이는 제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했죠. 심지어 제게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도장도 안 말랐으면 아직은 서방이야. 억울하게 경찰 조사 받고 있고. 언니, 우리 오빠 재산 다 들고 간 거 맞잖아. 양심 있으면 도와야지. 제가 왜요? 왜? 언니 미쳤어? 돌 던지면 돌 맞고 소금 뿌리면 소금 범벅이 되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저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혼까지 하고 보니 그랬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나약했기에 제 딸이 저를 대신해 혼자 싸워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더는 당하지 않기로 독하게 마음을 먹고 대꾸를 했습니다. 근데 너 왜 계속 반말이야? 너랑 나랑 이제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말 함부로 낮추지도 말고 이렇게 전화하지도 마. 내가 너랑 너희 엄마가 구박해도 가만히 있었던 건 가족이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지 내 성격이 온순해서는 아니거든? 기가 차서. 됐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됐고 지휘 좀 바꿔봐. 전화 좀 받아보라고 해. 급하게 상의할 게 있다고 좀 말을 해달라고. 금두꺼비로 아갈통 박살나고 싶으면 우리 지희한테 찾아와. 그때 나도 가만 안 둬. 나 얘 엄마야. 엄마는 지켜. 내 딸은 내가 지킬 거고. 알았니? 나도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아, 참고로 지희가 그 말은 하더라. 너 결혼 잘못한 것 같다고. 남편한테 여자가 있다고 하던데? 뭐? 그게 무슨... 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안 봐도 울고불고 방방 뛰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무당을 찾아서 점을 보러 다닐 테고 아가씨는 남편을 의심하면서 하루하루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으로 살겠죠. 평생을 구박받으면서 살았으니 제게 그리 시원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꽤나 통쾌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와 지인은 지금까지 쭉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집이 있긴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니 마트에서 캐셔 일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 회장님에게 연락을 받았죠. 그분은 거액의 현금이 든 커다란 가방을 제게 들려주시더군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걸 왜? 실은 이미 가지고 오셨을 때 감사하다고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조사할 때 필요하기도 했고 그게 다 증거라서 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젠 모든 조사가 끝났고 회사에서 나간 돈을 뺀 돈이 이거더라고요. 아마도 박 사장이 월급을 받고 그 일부를 현금화해서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주인을 찾아주려고 불렀습니다. 정말 이 돈이 다 받아도 된다고요? 네. 근데 가능하면 통장에 넣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법적으로 걸릴 이유는 없지만 이 혹시나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주 조금씩 티 안 나게 그렇게 쓰시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 감사하죠. 아주머니가 따님을 아주 잘 키웠어요. 참 부럽습니다.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엄마 생각을 할 줄 알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게 나중에 크게 될 아이인 것 같네요. 잘 키우세요. 든든하다는 게 칭찬이라는 거 알지만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다시 말해 제가 약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병든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커서는 남편에게 의지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러다 늙어서 제 딸에게 의지할 걸 상상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혼자인 것에 익숙해지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딸이 지켜주려고 하는 나약한 엄마가 아닌 내 딸을 지키고 의지가 되는 진짜 어른이 되겠다고 말이죠. 물론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부디 이런 제 결심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조언도 듣고 싶네요. 모두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모두에게 사랑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